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 흐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고공행진이 멈추고 갑자기 하락으로 기운 이유가 뭘까요? 먼저 중국 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 징후라는 것이 있는데요. 6월 말 기준 중국 내 80개 도시 230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올 상반기 역외 시장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중국 기업 19곳 중에 18곳이 부동산 회사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올해 만기로 돌아오는 부동산 관련 채권이 317억 달러, 그러니까 41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S&P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진출한 중국 부동산 기업 중 20%는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 헝다발 경제 위기오나 추락하는 글로벌 집값이라는 뉴스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부동산으로 인한 버블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 과정에 따른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걸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요, 빈집이 5천만 채가 있다, 아니다 1억 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미분양된 가구가 3천만 채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천만 채가요, 이렇게 큰 가구 수입니다. 8천만 인구가 살 수 있는 규모죠. 8천만, 그러면 독일 인구가 8,300만 명입니다.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7,800만 정도 되니까 남북한 인구가 모여 살 수 있는 가구 수도 3천만 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헝다는요, 지난해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헝다는요, 중국의 부동산 재벌로 2020년 매출이 약 1,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따진다면 144조 원 정도 되는 아주 거대 기업입니다. 280개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디폴트 상태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거죠. 건설업은 중국 경제 전체에서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아주 비중이 높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자산을 빼고는 자산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큽니다. 건설 경기를 띄워서 호황을 누려왔던 중국 경제의 중심에 헝다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 헝다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 후에 올해 중국 부동산 업체 중에 1위를 차지한 업체 컨트리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리 가든까지 경영이 악화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부채 규모가 약 2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런 헝다 그룹이 디폴트 빠진 이후에 다른 수많은 부동산 중소업체들도 디폴트 위기에 몰려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뇌관으로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요, 320여 개의 미준공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자금난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짓다가 만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부동산 업계에는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쌓인 불만을 품은 중국의 아파트 구매자들은 시위를 하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멈추면 대출 상환도 멈춘다. 집을 지어놓고 돈을 받아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미완성으로 남은 주택에 대한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시위나 구호로 끝나지 않았고요. 이들은 수백 명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이게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냐면 이견이나 반대가 용납되지 않는 중국 사회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와 다른 중국의 분양 절차와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이해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중국의 분양 절차와 주택담보대출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정률 25%일 때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국은 공정률이 25% 이상 진행된 시점부터 분양 허가가 가능하고 사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5%의 공사가 진척이 되고 나서 진도가 나가고 나서 그때 분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허가가 나오고 땅 파기 전에 펜스 치면서 바로 분양을 시작하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융자의 실행 시점과 비용 납입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계약금 30%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은행 모기지론을 이용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이런 비율로 보통 입주 전까지 나누어서 건설사에 지급하게 되죠. 그럴 때 보통 중도금은 뭐 무이자로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겁니다. 이자를 대신 내겠다 이건데, 건설사에서 이자를 왜 대신 냅니까? 다 분양가에 결국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내는 것 뿐이죠. 중국은 분양을 받는 시점 공정률 25%의 융자가 실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나가는 시점부터 융자가 실행이 되죠. 여기까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금 30%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은행 모기지론. 이게 뭐냐면 계약과 동시에 개발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행사의 분양가 100%를 지급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짓는 거예요. 이게 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융자 상환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상환 시점은 준공 시점이 아니라 융자가 실행된 시점을 말합니다. 은행의 융자 상환 시점은 준공 시점이 아니라 융자가 실행된 시점부터죠. 그러니까 공사가 25% 진행된 이후 분양받고 분양받은 다음 달부터 융자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을 매월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구매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른 분양 절차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건설사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 건설사에 100% 완납한 후에 계약 당시 은행에서 받은 70%의 모기지론을 은행에 갚아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값을 100% 치른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은행에 갚아 나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니까요. 그리고 융자가 실행된 시점부터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죠. 이게 중국입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보이콧 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보이콧 운동을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건설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 건설 회사는 준공을 다 마치기 전에 돈이 100%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뭐 70%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짓기도 전에 돈이 100%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돈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택지를 매입하고 또 개발에 사용하고 또 거기서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택지를 또 매입하고 또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물고 물려서 결국 자기 돈들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분양자들의 돈을 가지고 계속 땅을 매입하고 하면서 개발을 이어나갑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다만 좀 다른 건요, 우리나라 방식은 중도금이 순차적으로 건설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완전히 분양 완판되는 곳이 많았지 않습니까?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예상 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겠죠.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는 얼마가 남는다가 딱 나옵니다. 이미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이 예상되는 이익금이 현재는 돈이 없지만 이익금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대출받아서 역시 또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을 해서 또 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결론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폰지 사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폰지 사기 구조의 기능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분양이 터지면 건설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돈을 땡겨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사업장 이런 데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도가 나면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느냐? 바로 수분양자들, 일반 시민들이 보게 돼 있는 거죠. 시행사는 결국 손해를 안 봅니다. 이익을 가져가지 못할 뿐이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 수분양자들, 내 집을 갖고자 했던 분들, 그래서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가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 부도가 터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순식간에 이런 부도 행렬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시행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특히 부동산 경기보다 더 안 좋은 게 경기 위축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되면 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만 본다면 중국 전역에 비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만 무려 5천만 채, 또 조사 기간에 따라서 1억 채로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치가 좀 틀린 이유는 중국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 조사를 해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조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또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하게 재기란 참 어려운 거죠. 아무튼 중국은 25년여간의 부동산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중국에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 볼까요?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입니다. 전체 주택의 14%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만성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고 있죠. 최근엔 기록적인 엔화 약세까지 가세해서 비싼 나라가 아니라 아주 싼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조차도 10%가 빈집입니다. 자,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영국 볼까요? 영국은 빈집에 대해서 지방세를 냅니다. 최대 300%까지 중과해서 지방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역시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빈집세를 부과하는데요. 2020년에는 1.25%에서 2021년에는 3%로 올리더니 올해는 2022년도에는 빈집세를 5%로 아주 크게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던지 살던지 팔던지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빈집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십니까? 지난 5년간 빈집은 41.4%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8%가 빈집인데요. 이것은 세계 10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빈집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유럽, 그중에 영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뛰는 물가 때문에 영국에서 6명 중 1명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영 제국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끼니를 거른다. 이거 참 상상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연일 암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급격한 침체 경라, 미국, 유럽, 중국 전망이 암울하다. 이런 뉴스.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연준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규모로 떨어지기 전까지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금리 역전 현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분위기가 될 수 있죠. 하루아침에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집값도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 세계가 부동산이 거품이 꺼져가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나왔던 집값 폭등, 부동산 폭등이 이제는 하향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심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독일로 가고 있는 가스 또 끊는다. 유럽 가스 가격 전년 대비 1000% 폭등했다. 1000%가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10배. 한 배 오르면 보통 100%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배가 뛰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다. 이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신호가 터지고 나면 반드시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그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지금 저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버블이 꺼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거래가 된다면 큰 폭으로 하락 거래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3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0% 3억 주고 계약을 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3억을 포기한 계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집값이나 다른 부동산의 매수 시기를 잘 조절해서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매수 시기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매수 시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가 오면 매수 시기를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옵니다. 그 시그널들을 잘 체크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고분양가, 고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함부로 달려들었다가는 몇 년 동안
빚 갚느라고 고생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표용호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